그리고 제가 올해 초에 이제 그 극과 극으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명품 주식들이 조금 이제 주목을 좀 받기는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간과했던 것은 이게 명품 주식 내에서도 양극화가 조금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네. 간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명품 주식에 추종하는 ETF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초반에는 많이 오르다 올해 하반기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게 이제 수요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라는 신호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고 대중 있는 명품에 그래프죠? 대해서. 예,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맨 위에 제일 많이 오른 주황색이 에르메스 주식이에요. 프랑스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프랑스에 상장되어 있는데 저 에르메스 주식은 뭐 한 2년 정도 주가로 봐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지금 최근에도 가장 탄력 있게 올라가고 있고 잘 버텼는데 그 밑에가 루이비통이에요.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그치는 상승하는데 그쳤고 그 밑에 검은색이 프라다거든요. 네. 프라다는 오히려 하락을 했고 그 맨 밑에 있는 게 구찌를 보유하고 있는 캐링이라는 이제 주식인데 주가가 마이너스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품 주식 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 양극화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니까 저 차이는 뭘로 발생하는 걸까요? 이게 사실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명품 중에도 명품으로 좀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캐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찌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루이비통도 마찬가지고 좀 그렇다 보니까 점점 이게 완전히 명품 단계에서 조금 내려오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계속 수요가 몰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명품 브랜드를 워낙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어느 게 잘 나가고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주가 탄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루이비통은 그 실적 발표를 할 때 브랜드별로 매출 비중을 발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루이비통이 얼마를 차지하고 있지, 뭐 팬디가 얼마를 차지하고 있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루이비통은 그냥 이제 예상을 했을 때는 루이비통 매출이 제일 크지 않겠나.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이제 그 명품 내에서 조금 유지를 잘 하고 있다라는 거고 프라다는 그렇게 많은 브랜드 3개인가 4개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프라다가 제일 크고 그다음 미우미우인데 프라다는 이제 아무래도 중소형 기업이기도 하고 프라다 하나의 명운이 좀 많이 걸렸다는 거. 그리고 캐링 같은 경우에는 구찌 매출 비중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근데 구찌가 지금 세 번째 위기를 좀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어서 명품 내에서도 좀 갈리는. 근데 저희가 일본 얘기하다가 사실 약간 두서없이 명품까지 빠르게 네. 오긴 했는데 이 얘기는 저희가 꼭 오늘 하고 오늘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이 요 팁은 꼭 갖고 가셨으면 해가지고 네네. 제가 그 이사님이 준비해 주신 자료를 앞서서 조금 봤는데 네. 도대체 내가 생각하는 그 명품 주식에는 언제 들어가면 좋을까 타이밍을 볼 수 있는 팁을 하나 그쵸. 준비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하고 다시 또 얘기 진행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명품 브랜드의 생애주기라고 저희 이제 한번 만들어봤는데 네. 이게 명품이 막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냥 뭐 여러 가지 명품, 구찌만 그냥 생각해 보시면 아마 최근에 있었던 일이니까 제일 아실 텐데 명품이 막 떠올라서 굉장히 핫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각종 SNS에 연예인이 입고 나오고 막 이런 시기입니다. 주변에 많이 보이죠, 결국에는. 그러면 굉장히 핫해지는 시기가 보이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입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라는 것들이 좀 보이면 그때는 좀 피크로 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이제 주 소비 연령층이 낮아지고 뭐 하면서 대중화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대중화되면 그때는 어떤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제 좀 패션 아까 본 케어링이라든가 예, 줄어드는 프라다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어떤 터닝 포인트는 뭐냐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하잖아요. CD라고 네. 하는 그 디자이너인데 결국에는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뭐 CEO라고도 할 수 있겠죠. 기업에. 네. 이런 사람이 누가 그때 들어와서 이 그 브랜드를 쇄신시켜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타이밍은 뭐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근데 저 사람의 과거 이력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이력이랑 이 브랜드랑 붙어가지고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됐을 때 그럴 때가 좀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구찌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번째 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찌는 2번 정도 망할 뻔한 적이 있어요. 네. 과거에 90년대에 한번 망할 뻔한 적이 있는데 이게 99년도 기사거든요. 그때 톰 포드가 지금은 톰 포드 브랜드 자체로 유명하지만 톰 포드가 과거에 구찌의 이제 디자이너였었는데 톰 포드가 들어가서 한번 살린 적이 있어요. 그때 네. 이제 망할 뻔했었는데 구찌도 너무 고루하다 막 이런 이제 그 어떤 브랜드의 이미지를 가져가면서 네. 이제 파산 위기까지 갔지만 그때 톰 포드가 들어가서 약간 그 저게 이제 오른쪽에 밑에 있는 분이 마돈나잖아요. 네. 약간 이제 섹스 어필 같은 것들을 하면서 그 당시 브랜드를 굉장히 다시 핫하게 좀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가 한번 그 올라가면서 구찌의 기업 가치가 그때 10억 달러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좀 오래된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가면서 이게 한번 굉장히
사람들한테 관심에서 떠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분이 그때 이제 다시 돌아와서 2015년도에 살린 게 이제 알렉산더 미켈레라고 하는 이분인데 이분도 톰 포드가 뽑아놓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과거에는 그냥 구찌 내에서 뭐 보석 같은 거 만들고 완전 이름이 없던 분인데 혜성같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됐는데 지금의 뭐 보이는 구찌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네. 뭐 화려하고 젊어 보이는 이미지들 네. 그런 것들을 다 저분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2015년도에 뜨고 중국에서 그게 어필이 되면서 구찌가 갑자기 확 살아나는 네.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저분이 지금 최근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찌가 약간 또 약간 이렇게 하얀 그쵸. 곡선 긋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저분이 아까 저 구찌를 생각해 보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애 주기가 딱 맞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확 뜨면서 핫한 브랜드로 갔었다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대중화가 되고 보편화가 되고 그러니까 흔해지면서 그러니까 명품이라는 건 결국에는 흔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해지면서 그 가치가 많이 희석되고 그래서 이분이 떠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떠나고 나서 브랜드가 죽은 게 아니라요. 브랜드가 죽은 거를 감지하고 떠난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떠나면서 이제 세 번째 타이밍을 잘 봤다. 네, 세 번째 위기를 좀 맡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과거 이런 사례들은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하고 보시면 이분은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이 킴 존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지금은 팬디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가 있는데 이분이 과거에 이제 루이비통에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한때 그 코로나 이전에 굉장히 핫했던 게 명품 브랜드 완전히 상위 브랜드랑 하위에 있는 이제 그 스트릿 브랜드 슈프림이라든지 이런 데랑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핫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 접목시켰던 사람이에요. 루이비통에서도 접목시켰었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 디올로 가가지고 저 왼쪽 중간에 있는 저 신발 있죠. 저게 이제 1억이 넘는 신발이잖아요. 나이키 조단 그건데 이제 네. 그 크리스찬 디올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했던 신발 저런 것들을 내놓으면서 굉장히 핫한 브랜드로 만들었던 분인데 저분이 지금 팬디로 갔거든요. 근데 팬디가 그 칼 라거펠트 샤넬의 그 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공석이었는데 그거를 채운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사람들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재밌는 것은 그 칼 라거펠트도 과거에 샤넬을 완전히 명품 중에 명품을 만들었잖아요. 네. 이분이. 근데 샤넬도 이분 가기 전에 망할 뻔했어요. 근데 이분이 가가지고 살려놓은 거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칼 라거펠트 인명기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드는 생각이 네. 지금 중국이 되게 경기가 침체고 중국의 명품 소비 뭐 워낙 인구나 워낙 그 부유층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장강의 물결처럼 계속 명품 소비자들이 있긴 하겠지만 네. 과거만큼 중국에서 어떤 특수를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그쵸, 상태에서는 지금 이런 명품 종목들의 경우에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시즌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제가 되게 예전에 재밌는 얘기 들었던 게 알마니가 빨간 옷을 네. 시그니처 컬러로 낸 시즌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잘 아는 패션계에 있는 분이 세상에 알마니가 미쳤다. 아무리 중국 사람들한테 소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알마니라는 이 브랜드의 이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자기네 정체성이 있는데 알마니가 빨간색을 쓴다는 건 뭐라고 비유를 하면 될까? 아무튼 정말 진짜 그 개발의 편자처럼 완전히 맞지 않는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알마니도 빨간색을 쓰지 않고는 중국 소비자들한테 소구하지 않고는 우리가 미래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예로 드셨던 뭐 구찌라든가 이런 브랜드들 다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블링블링함을 맞아요. 확 올리면서 진짜 다시 브랜드가 확 살아났는데 그게 곧 트렌드가 아니게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런 블링블링함을 장착하는 게 앞으로 이렇게 뭐 브랜드가 나아가고 종목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되게 헷갈리는 시기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명품을 과거처럼 네. 엄청 소비해 준다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앞으로 좀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주가 흐름에서 봤을 때 루이비통, 뭐 구찌, 뭐 캐링이라든지 이런 데는 중국인들의 소비가 감소하면서 많이 감소한 거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그 중국인들 중에서도 이제 그 부자 완전히 아직까지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명품을 소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뭘 소비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과거에 루이비통이나 이제 구찌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도 중산층, 우리나라도 뭐 중산층 이런 분들까지도 다 소비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고금리 시대로 가고 내년에 금리 인하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고금리 시대로 가면서 이게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중산층이라든지 이런 소비의 파워가 있는 쪽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양극화되는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쓸 수 있는 사람만 쓰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르메스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팔리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이제 조금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브랜드들의 변화 내기에서 굉장히 저건 변화가 좀 많이 되고 있네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 있는데 명품 중에서는 뭐 버버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변화가 좀 있어서 저런 주식들은 변화가 있을 때 무슨 변화가 있었지 이러면서 그런 것들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게 지금 아까 이제 킴 존스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그 루이비통에서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이런 데가 좋은 게 뭐냐면 루이비통에서 킴 존스가 이런 활약을 했다. 그러면 자기 브랜드 갖고 있는 데다가 계열사 CEO로 다 꽂는 비슷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킴 존스가 루이비통하고 그다음 크리스찬 디올이랑 펜디 돌았잖아요. 근데 이게 세 개 다 루이비통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큰 브랜드 같은 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좀 기회도 있기는 하죠.